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 20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춥다 보니까 출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77회입니다. 그래서 7땡, 1땡에다가 2땡에다가 7땡에다가 오늘 땡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 복권 한번 사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77회 문제들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1교시에 1번 문제, 2번 문제, 4번 문제, 8번 문제, 11번 문제 이게 꼭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전에 달아봤던 문제들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좀 13문제 정도를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2-2번, 2-3번 이런 거 빠졌어도 그런 부분도 한번 꼭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를 선택했을 때는 편의상 설명하기 좋게끔 계산 문제는 배제를 하고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1문제 중에 계산 문제들이 3-4문제 정도는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말고도 더 중요한 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8회, 다음 주에 이제 볼 것들도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물론 4-4번 같은 건 계산 문제지만,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시면은 아마 다음에 시험 보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77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결선을 Y 결선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압을 상전압이 낮아서 절연했건 델타 결선하고 Y 결선하고 차이가 이제 전압 부분에 있는데 상전압으로 했을 때는 델타 결선은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고 Y 결선은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에 전압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절연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따가 내용들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변압기 이행전압을 이제 이거 10점짜리로 한 3번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근데 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지 못하면 답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정전유도나 전자유도냐, 고조파유도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행전압이 딱 나와보니까 이행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유도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도 정전적으로 이행이 돼서 전압이 발생하느냐, 전자적으로 이행이 돼서 전압이 발생하느냐. 유도하고 이행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도는 전달을 해주는 거고, 이행도 마찬가지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캐패시터 성분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게 이제 정전 이행 전압이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 가지고 유도되는 게 전자 이행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가 된다는 건 뭔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전달이 됐을 때 이상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서지 옵서버라는 건 뭔가 전달이 돼서 큰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지로 방전하는 장치인데, 이건 변압기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레기 쪽도 있으니까 변압기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옵서버를 달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쪽에 서지 옵서버가 달려있다든가 변압기 쪽에 서지 옵서버가 달려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거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피레기에서 방전을 시키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행이 돼서 유도가 돼서, 아니면은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과도 진동을 해가지고 개폐를 할 때 생기는 서지에서 또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지 옵서버를 달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로전압 강압 보상기 LDC, 변압기 쪽에서 이제 R과 X 성분에 의해 가지고, R과 L 성분이죠. 그거에 의해서 분압이 돼서 뭔가 전압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가 받아들여서 그것만큼을 다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봤을 때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LDC라고 해서 LDC 방식 해가지고 변압기의 전압 조정 방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PT하고 CT 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R과 X 성분에서 뭔가 전압 강화를 계측을 해서 그거에서 동작시키게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기전압, 회복전압. 아침에도 이게 문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재기전압은 재기한다는 게 다시 도전한다는 얘기죠.
재기하는 게 뭐, 나는 뭐, 그, 운동을 못 해가지고, 뭐, 다쳐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재기한다. 이런 거고. 회복은, 운동을 못 해가지고 다쳤습니다. 다쳐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고.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 뭐가 좀 틀리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뭔가 이제 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어떤 조건만 좀 틀리는 겁니다.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다 똑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재기. 다쳐서 다시 재기했다. 뭐 다쳤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건 회복된 거. 재기를 했다라는 건 뭔가 뭐 나라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를 한다는 개념이고, 회복은 잠깐 뭔가 안 좋았다가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도를 잘 보시면 재기라는 건 스트라이킹이라고 돼 있고, 리커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스트라이킹은 뭔가 센 거고, 카바는 뭐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요건 그림을 그리실 때 뭐 이따가 하나, 둘, 세 개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서 들어올 때 처음에 과도 진동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재기전압이 되는 거고, 그게 원래 완만한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부분이 회복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재기전압은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 회복전압, 재기전압 부분이 이게 회복전압인데 거기에서 과도한 상태에서의 회복전압을 이제 재기전압이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전엔 TRV,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재기전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력시장을 구성하는 5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엇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흐름들을 그리셔. 저는 이거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이 13문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이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간을 본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여기 어떤 게 음식이 맛있을 것인가 한번 간 보고 이거 나한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5번 안 났죠. 제가 이거 선택해도 쓰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해가지고, 그리고 과연 이런 문제가 또 얼마나 또 자주 나올까 라는 의문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관연도 문제 부분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은 한번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놔두셔도 됩니다. 일단 내 입맛에 맞는 문제부터 먼저 가져오십시오. 일단은 이것까지 다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는 자기가 안 봤던 그런 문제들도 좀 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따가 보시면 되고, 신뢰도 부분도 사실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빈도수는 많습니다. 신뢰도 같은 건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근데 신뢰도가 가는 용어 중에서 적정성하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신뢰성, 적정성, 안정성. 이렇게 신뢰도를 할 때 3가지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되어 있는데, 답안지를 보면 딸랑 2줄 들어있습니다. 요거 2줄, 요거 2줄. 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안지가 별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신뢰도 표현할 때 쓰는 게 뭐 정전 빈도, 정전 시간, 뭐 정전 지속 시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죠. 크기라든가 정전 크기라든가 앞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좀 난이도는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전 자동화 시스템, 이거는 요 전 시간에서도 나왔었죠. 75에서도. 그래서 배전 자동화 같은 건 꼭 한번 여러분들이 또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전 시험에 나왔는데 그 다음 시험에 10점짜리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25점짜리로 돼 있던 문제의 유형이 그 다음에 10점짜리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거 위주부터 해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시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케이블 시험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 8가지. 아침에도 설명드렸죠. 사선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 활선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 그래서 절직, 유부, 누수, 활적, 이렇게. 절연장법, 직류, 고전압 윤곽법, 유전정제법, 부분방정법, 누설전류법, 누수, 수트리법, 활선탄대사법, 저주파 중조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응용하시면은 다른 전력 설비 기기에서 사용하는 열화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시험에서, 개통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영향 5가지.
이런 고주파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정의, 원인, 영향, 대책, 장점, 단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필터를 써서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수능 변리 P 델타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라고 했고요. 요건 영향이니까 결국 그 원인은 뭡니까? 사이리스의 뭐 작용해 가지고 지금 DC를 쓰면서 남는 그 AC 성분이 전원축으로 유출이 되면서 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이 고주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상 변압기 1000kV 세대를 델타 결선했다. 그러면 3000kV짜리 변압기가 되는 거고요. 3000kV 삼상 한 대에 단상을 연결할 경우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얼마냐? 이 계산하게끔 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 단건 변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 아침에도 나왔는데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 등가 용량이라는 말은 없었죠. 원래 자기 용량, 자선 고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 선로나 부하는 뭡니까? 걸리는 부분이고, 자기 용량이나 고유 용량 같은 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이니까 자기는 조금밖에 없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요거는 강압식, 요거는 승합식. 그러면은 자기 용량 부분은 항상 작은 부분입니다. 자기 용량. 선로 용량은 바깥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면 자기 부분은 작은 쪽이거든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걸 수 있다. 단건 변압기의 가장 큰 장점이 작은 용량으로도 큰 용량을 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선, 고, 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하 용량은 이쪽 뒤에 부분이죠. 크죠? 근데 등가 용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 용량 쪽에 관련된 이제 조그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연파의 파형률과 파구율. 지금 이건 비정연파라는 게 삼각파, 구형파가 아닌, 그러니까 정연파에서 이런 구로 된 파형이 아니라 뭐 톱니파도 있을 수가 있고, 사각파도 있을 수도 있고, 삼각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형률이 어떻게 되는지, 파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은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은 파형률이나 파고율 같은 경우는 면적이죠. 면적에 따라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뭐 파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걸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따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요, 발전기 효율, 터빈실의 열효율, 이런 부분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을 NEPF 해가지고 공식을 지금 이해하시지 못하면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내용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2교시 전력 에너지 저장 원리를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분리하셔. 전력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발생한 거를 보시면 발생과 소비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전기 쪽에서는. 근데 그거를 저장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배터리에다 저장할까요? 아니면 어디다 저장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저장을 하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저장하냐, 뭐 전기적으로 저장하냐, 역학적으로 저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어느 쪽으로 저장을 할 거냐, 뭐 열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죠. 잠열, 뭐 흡열 해가지고 열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게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해서 역학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발전, 뭐 분산전원,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연계돼서 운전되는 경우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어떤 문제들이?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문제점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고독, 단상 역주 해가지고 전압변동이라든가 보흡조라든가 고주파라든가 단독운전 방지라든가 단이 뭐죠? 단항용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불평형이라든가 역률이라든가 주파수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력 품질 저하 문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평가지표를 어떻게 하느냐 전력 품질이라는 건 세그도 있고 수엘도 있고 고조파도 있고 뭐 플리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전력 품질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한 특성 및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석탄가스를 원료로 하는 가스 증기 복합 사이클 발전소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IGCC 석탄에서 석탄을 석탄가스와 연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령 같은 거 1, 2, 3, 4, 5, 6, 7, 8은 그냥 뭐 복합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증기 터빈을 이용한 보일러를 이용해서 그냥 그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돌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때 들어가는 그 무연탄 부분들을 가스로 바꿔가지고 그 옆에 이제 9호기, 10호기 같은 경우는 IGCC를 설치해가지고 효율을 높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스하고 증기에 대한 복합 사이클. 그러니까 복합 사이클이니까 복합 발전입니다. 사실은 복합 발전의 정의가 증기 터빈 위에 여러 가지 뭐 MHD라든가 뭐 연료전지대 같은 걸 이용한 거죠. 근데 여기는 가스 부분이 들어가서 그 가스 터빈에 의해서 증기를 다시 발생시켜가지고 또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생기는 첫 번째 그 부분이 석탄가스를 원료로 한다는 얘기죠. 열 사이클 효율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발전기는 전력 계통의 가장 중요한 설비다. 외부 사고에 대해서 또는 내부 사고에 대해서 신속히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하는 보호계정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눠지실 때 전개가단 역발 속주압비로 외웠었죠. 전기제에 대한 단락지락, 계좌에 대한 지락, 계좌에 대한 상실, 그 다음에 과하면은 계좌가 나왔으니까 여자가 나오니까 과여자가 되고 전개 과단, 단락 흡입고가 되는 거고 역상이 되는 거고 발전기 모터리 내는 거고 과속도가 되는 거고 주파수가 되는 거고 전압이 되는 거고 베어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에 적용되는 보호계정기, 뭐 20일 계정기, 거리 계정기도 있고, 계좌 상시 계정기도 있고, 51V, 아까 단락 흡입보 계정기들도 있고, 32P, 그 역전력 계정기들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숫자하고 같이 왜 이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 보호 계정 방식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5번. 61.8%의 법칙을 설명하죠. 사실 이게 61.8%의 법칙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E라는 부분을 찍고 P라는 부분을 찍고 C라는 부분을 찍어서 등가열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전압에 걸리면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대지에서 이렇게 접지봉을 박는다는 얘기죠. 또 지나가서 한참 뒤에 또 대지봉에 또 접지봉을 박습니다. 또 한참 뒤에 접지봉을 박고 그 접지봉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기기에다가 각각 여기는 어싱 기준이고 여기는 P, 여기는 C 해가지고 EPC 쪽으로 해가지고 요 P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 E에 가깝게 또는 P에 대한 것들 C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측정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저항값이 거기 가서 측정하고 나왔던 이 수치 그 각 지점별로 나온 저항값을 배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평균대역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쪽이 그래서 보니까 61.8%일 때가 가장 정확한 값이다. 물론 50%가 61.8%하고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그 곡선이 나오는데 왜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됐는지를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P 별로 해가지고 이 D2의 간격을 조정해 가면서 아까처럼 저항률을 계산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특과 비접지 계통의 지락보 사용하는 CLR의 설치 목적. CLR의 설치 목적이 뭐죠? 차량 계정기 작동을 위한
CLR은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한류 저항이라고 되어 있죠. 저항을 좀 이용해서 전류를 제한을 해준다. 지락 전류를 제한을 해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GPT 방식에서는요, Y 델타거든요. 여기다 CLR을 놨습니다. 중성점에 흔들리는 부분을 또 잡기 위해서 또 CLR을 잡아주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는 접지가 되어 있죠. 여기도 접지가 되어 있죠. 여기는 접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니까 델타 견선에서 여기 선로가 있는데 여기서 지락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지락사고가 났는데 지락전류가 안 흐르죠. 뭔가 개환할 수 있는 회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GPT를 이렇게 달아놓고 GPT 1대 접지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IR 성분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점에 불안전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CLR 쪽에 대한 것들을 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달게 된다는 건 여기는 직접 접지 아닙니까? Y니까. 그럼 내가 이쪽에서 비접지라고 했는데 이쪽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큰 전류가 들어올 테니까 그 전류를 제한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3차 측에다가 CLR 뭐 25옴짜리 아니면 50옴짜리 뭐 16옴짜리 8옴짜리 달하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환산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환산이 돼가지고 여기에 큰 저항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사고 전류가 흐르더라도 비접지 방식이니까 거기만큼만 흐를 수 있게끔 작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 CLR 용량 선정. 그럼 얘가 지금 보통 보시면 CLR 같은 경우는 여기 용량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 때 3분의 1 Y에서 델타니까 그 Y에서 Y는 1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상으로 해서 접촉을 올렸으니까 얘가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저항되는 이 저항 R을 그 9분의 1의 R이라고 보시면은 조한이 그렇게 넣으면 될 텐데, 나중에 그런 내용들 집어넣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변압비가 있다 보니까, 변압비만큼은 여기서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차 측하고 2차 측 변압비, 2차 측하고 3차 측 변압비가 있으니까 그 변압비가 N자승이 되는 겁니다. 9분의 1 N자승 R이 되는데, 그때 여기 부분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0.38A로 제한이 됩니다. 380mA. 0.380A죠. 그 380A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저항에 의해서 제한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6600이다. 예를 들어, 6600 나누기 루트 3. 110 나누기 루트 3. 190 나누기 3 또는 루트 3 또는 110 나누기 3 또는 11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하고 얘의 비율은 60이고 얘하고 얘의 비율도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60이 나오는 겁니다. 건수비는. 얘는 딱. 교수님, 그 제한 전류랑 네. CLR 저항치가 예. 제한 전류는 380mA, CLR 저항치는 50옴, 16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N자승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다 60을 집어놨습니다. 60을. 왜냐면 6600 나누기 110 나누기 190인데 이걸 계산하면 60이 나옵니다. N이라는 비율이. 그러면 9분의 1에 R 곱하기 60의 자승인데 이 R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 3차 측에 걸리는 CLR의 저항입니다. 그럼 6600의 이런 저항, 요 전압 사양일 때는 이 R을 25옴짜리를 쓰게 됩니다. 그럼 9분의 1. 60 자승 곱하기 25 나누기 9분의 1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계산기가 나오나요? 해설서에 있는 푸는 공식을 따로 뭐 유도하시고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만 하는 건가요? 설명만 하면 됩니다.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벌써 60의 자상. 60 곱하기 60 곱하기 뭐라고 25 한 다음에 그걸 나누기 9를 하면은 만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I는 R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 접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6600 나누기 루트 3이 됩니다.
여기는 20옴이 아니라 이 옴이 뭐라고요? 아까 9분의 1에 n 자승 r이 된 25옴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60이 들어가서 얘는 만옴이 되는 겁니다. 만옴. 그럼 6600 나누기 루트 3은 어떻게 되죠? 3810V입니다. 이 만옴이니까 그래서 얘 전류는 0.381A 밖에 안 흐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여기에 0.381A가 흐르게끔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등가 저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등가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몇 옴짜리 저항이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 문제의 유도입니다. 그래서 CLR의 용량 산정은 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381mA로 만들어주기 위한 각 전압별, 각 사용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6600 같은 경우는 I는 R분의 V니까 얘가 6300 루트 3이니까 3810V가 되면 되고요. 3810V가 전압으로 나눴더니 이게 지금 0.381A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전압은 만옴 아닙니까? 만옴.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3300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910V가 됩니다. 1910V인데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런 내용이 나오려면 요거의 반이니까 얘는 5000이 되는 겁니다. 5000. 5000의 자성.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원하는 0.38이라는 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또 곱하기 이제 그 업무 진행비라든가 판건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장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교시는 변압기가 Y델타인 경우 거의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수용가에서 변압기를 쓰실 때는 델타나 YY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YY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델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왜? 삼상 전원을 필요하는 경우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델타 부분으로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다뤄본 부분은 델타 Y 결선이 주 다보니까 델타 Y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델타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컨펌을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커피만 해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 4교시까지는 마저 끝내놓고 하죠. 보시면은 지그재그 변압기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좀 보시면요.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겨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요. 다음번에 올 때는 얘가 돌아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 거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한 상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개 그려놨는데 그걸 이렇게도 그려놓고 그림을 돌려서 그려놨으니까 이따가 그걸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변압기라는 영상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상분은 위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위상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선을 반대로 돌려서 없애주는 거고 다른 것들은 백탑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 전압 변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서지, 발생 원인 이런 것들 지금 개폐 서지 발생 원인입니다. 개폐 서지 발생 원인별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가 있었죠? 여자 전류도 있었고 나중에 보시면 상용주파 가전류도 있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개폐시 발생하는 서지, 개폐 서지죠. 그러면 개고 과상, 예? 과상, 상용주파 지속성 전압인가요?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거궁이네. 무유변 영춘고, 그게 여기 무유변 영춘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요거 같은 거는 지금 Z부스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계산은 Y모선으로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3번 모선의 단락 전류다. 그러면 이걸 다 Y모선으로 해가지고 0.32분의 1 해가지고 곱하기 어떻게 또 나와야지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1번 모선, 2번 모선, 또 3번 모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60Hz 변압기를 동일 전압에 50Hz에서 운전할 경우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십시오. 요거 지금 소음 문제나 건선 소음, 뭐 층간 소음 해가지고 나왔는데, 소음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자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 아니면 남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 그러니까 이 변압기에서 소음이라는 건 자기 자체의 철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외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고, 남이라는 건 변압기 연결된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가 막 변동을 하면서 나한테 막 영향을 끼쳐가지고 생기는 소음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석 밀도나 철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의 부하에서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체의 그 철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석 밀도나 그 철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60Hz하고 50Hz에 따라서 자석 밀도가 어떻게 됐냐, 철선이 어떻게 됐냐가 틀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60번을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2는 뭐 4.43 뭐 해가지고 있으면 헤르츠가 60회를 때려지는 거하고 50회를 때려지는 거, 발생하는 내역들이 틀려질 거라는 얘기죠. 60번을 하게 되면 자석 밀도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50번을 하게 되면 자석 밀도는 좀 더 줄어들겠죠? 철선의 개념도 보시면은 60번을 때리면은 철선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이 때렸으니까. 50Hz를 때리면 철선은 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온도 상승. 60번을 때렸으니까 열을 더 받았겠죠? 온도들이 더 올라갑니다. 온도들이 더 올라갔으니까, 뭔가 이제 문제들이 더 생기겠죠? 출력. 60번을 때렸나, 50번을 때렸냐. 뭐 출력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제 그 60Hz하고 50Hz를 비교를 해보면 틀려지겠죠. 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상관은 없는데, 60Hz 60번 때려서 발생한 거하고 50번 때려서 발생한 건 틀려질 거란 얘기죠. 그게 한 1.2배 정도 뭔가 다 차이가 날 겁니다. 대략적으로 1.2배가 배수가 됐든 역수가 됐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수치 계산값 등을 제시하면서 보란 얘기죠. 용량형 전압 변상기 CPD라고 합니다. Condenser Potential Device. 그래서 지금 MOF인데, 그때 변압기는 주파수에 대해서 공진 조건에 맞추면 부하 임피던스에 대해 무관하게 됨을 증명하시오.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부하 임피던스고요. 이게 모선입니다. 여기 딱 오늘 오전에 캐피시터 보셨죠? 캐피시터가 어떻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네모나게 박스 하나 달려 있고, 그 하나 박스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저항덩어리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진으로. 그럼 여기에 전압이 걸려있고,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렸는데,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안에도 저항덩어리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돌려서 빼주기 위한 부분이고, 변압기 안에 보시면 여기 리액터가 하나가 있고, 여기 또 리액터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두 개. 그럼 여기는, 요걸 Z1이라고 하고, 여기도 Z2라고 하고, 요걸 Z3라고 하고, Z4라고 하면은, 요 양단의 전압을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측을 해서 요 조그만 부분을 해서 변압기로 해서 2차측으로 낮은 전압으로 유기를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하고는 상관없이, 요쪽에 부하에서 전압을 계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요거의 변동 없이 얘 부분이 분압에서 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이 얘기거든요. 전압과 무관함을 증명하시오, 뭐 이렇게 이 부하 임피던스에 무관하게. 그건 뭡니까? 요 동조형 리액터에 무관하게 죄송합니다. 요쪽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전압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 부하고 관계없다는 건 얘가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얘하고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얘가 뭐 변화될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걸 이따가 이제 답안으로 한번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성전 능력을 나타내는 용역, 성전 총수성 능력, 정의 및 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수요 관리에서 얼마나 만큼 많은 부하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예비율에 대한 관점에서 또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 설비 신뢰도 유지글. 앞에도 신뢰도가 나왔었는데, 뭐 정전 빈도, 정전 시간, 정전 크기,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신뢰성, 적정성, 뭐 안정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도 유지 기준에서 뭐 품질이라든가 고조파라든가 플리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 유지 기준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전선실과 증분송전선실, 송전단과 수전단, 그러면 이제 페란트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페란트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 리액터가 설치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송전선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그 증감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변전설비에 콘덴서 설치할 경우, 콘덴서 용량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A기계 여자전류 조정에서 역류를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스케이드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12장에서. 캐스케이드와 보호가 근거가 되는 기술 기준을 소개해라. 캐스케이드라는 거는 아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는 저압 뱅킹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기서 사고 난 부분이 메인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쪽을 통해서 이 메인이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쪽에서 먼저 차단하고 이쪽에서 뭐 차단해라. 이게 캐스케이딩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뭐 선택 차단이나 시간 차단이나 전류 차단이나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차단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차단기가 하나 있고 여기 또 차단기가 하나 있고 이쪽에 뭐 차단기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요것만 봤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쪽으로 사고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땐 동작할 수 있는 건 얘 계전기, 얘 계전기, 얘 계전기 세 개가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부분이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동작했는지, 이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금액을 가지고 동작했는지, 세 번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작했는지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쪽은 한 요 정도 해줘야 되고 얘는 이 정도 해줘야 되고 얘는 이 정도 해줘야 되고 마진을 서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해서 딱 제조되는 제품끼리 보호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차단기가 이 협조를 해서 협조라는 게 아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코디네이션. 각각의 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기가 백업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갑자기 나머지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1교시부터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